새벽의 골목, 어둠을 가르며 들려온 한 줄기 아기 울음소리. 파란 담요에 쌓인 신생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패딩을 벗어 감싸 안던 그 순간,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흘 후 뉴스를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28살의 윤재현은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혼녀 수진이가 임신 3달째에 접어들었고 오늘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5명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재현의 아버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이 많아요. 우리 재현이가 아직 학생이라 속 많이 썩이죠?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 불룩하지 않은 배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손을 슬쩍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 제약회사는 탄탄했고 내년이면 재현도 의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 빨리 보고 싶네요. 재현아, 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재현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꼭 좋은 아빠가 될게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건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9시 식사를 마친 일행은 아버지가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엔 어머니가, 뒷좌석엔 재현과 수진이, 그리고 수진이의 어머니가 앉았습니다. 차는 한강변 도로를 따라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수진이는 재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달이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백미러로 재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현아, 내년에 의사 되면 우리 회사 연구소에서 일할 생각 없니? 임상이랑 병행하면 좋을 텐데. 재현이 대답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자동차 불빛. 귀를 찢는 금소금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체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2바퀴 굴렀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재현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 수진이의 낮은 신음,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 차가 멈췄을 때 재현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전벨트가 어깨를 파고들었고 입안에선 쇳물 맛이 났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눈을 돌리자 옆자리에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앞좌석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리가 대시보드에 박혀 있었고 아버지는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현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이었습니다. 옆자리 수진이 어머니도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깨진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잠시 이쪽을 바라보더니
황급히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재현은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검은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번호판도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간 후미등만이 멀어져 갔습니다. 재현은 안전벨트를 풀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속삭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배,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 아직 3달밖에 안 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아이. 재현의 손이 수진이의 배에 닿았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라앉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재현에겐 그게 이승의 소리인지 저승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재현이 눈을 떴을 때는 1달 후였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인 기계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고 곧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윤재현 씨. 재현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의사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요.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윤재현 씨만 살아남으셨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명 중에서요. 의사의 말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2분, 약혼녀분, 약혼녀 어머님. 현장에서 모두 사망 확인됐습니다. 아기는요.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윤재현 씨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빚이 상당합니다. 병원비도 곧 한계예요. 보험금도 사고 처리가 안 돼서 지급이 어렵고요. 뺑소니범은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충격으로 고장나서요. 재현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미래도. 남은 건 빚과 부서진 몸뿐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일단 퇴원하시고 치료는 외래로 받으셔야 할 겁니다. 재산은 채권자들이 다 가져갈 거고요. 그렇게 재현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뺑소니범은 잡히지 않았고 재현만이 홀로 살아남아 지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2025년 12월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안에서 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은 여전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왔고 오른쪽 팔도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론 겨울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재현은 낡은 패딩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재현은 고시원 뒤편에 세워둔 녹슨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한때 서울대 의대생이었던 청년은 이제 고물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였고 리어카를 끄는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집화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고물 줍는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아, 여긴 우리 구역이야. 꺼져. 한 노인이 재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싸울 힘도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재현은 리어카 가득 고철과 폐지를 싣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큰 길로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빵. 재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헤드라이트, 굉음, 비명, 피. 야, 비켜. 길 막지 말고.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리어카를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신병자야 뭐야 진짜. 차는 재현을 비켜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취한 건가? 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다시 잡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차가 무서웠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그래서 재현은 리어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차를 탈 수 없었으니까요. 고물상 주인은 재현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돼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리어카 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이걸로 돈 받으려고? 15,000원. 어제는 25,000원 주셨잖아요. 싫으면 다른 데 가. 요즘 고철값 떨어졌어. 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은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재현은 돈을 받아 쥐고 돌아섰습니다. 귓가에 주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이었다던데. 완전히 망했네. 재현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할인 도시락 코너로 향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3,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두 여학생이 속닥거렸습니다. 저 사람 좀 봐. 냄새나. 옷 좀 봐. 언제 빨았대. 재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단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밥과 시든 반찬. 재현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젊은 엄마와 아이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빵을 먹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 8시. 재현은 고시원 공동 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닦았습니다. 온수는 추가 요금이 필요했습니다. 재현에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투성이 몸에 닿았습니다. 사고 때 생긴 흉터들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방 한구석엔 의대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 재현은 그 책들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학은 불가능했습니다. 학비도 없었고 몸 상태도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재현은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현이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는데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재현을 보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 청년 원래 서울대 의대생이었대요. 에이, 거짓말. 진짜래요. 교통사고로 가족 다 잃고 완전히 망했대요. 불쌍하긴 한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 재현은 익숙했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받아온 시선이었으니까요. 밤 11시. 재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껐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살아남았을까? 차라리 그날 밤 함께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매일 밤 재현을 짓눌렀습니다. 부모님, 수진이, 장모님,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 모두 떠나고 재현만 남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현은 자신조차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볼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새벽 4시 재현은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저려서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재현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뒤집히는 차, 비명, 피, 그리고 홀로 남겨진 자신. 일어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1시간 후면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재현은 낡은 패딩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다른 고시원 주민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고시원 뒤편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리어카를 끌기 전에 먼저 쓰레기 집화장을 확인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요즘 다른 고물 줍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일찍 나가지 않으면 좋은 고물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비쳤습니다. 재현의 발걸음 소리만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추운 날엔 다리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응애. 낯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약하고 가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재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울음소리는 거기서 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음식물과 쓰레기 더미. 그 사이에서 파란 담요가 보였습니다.
담요가 움직였습니다. 재현은 서둘러 담요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게가 있었습니다. 담요를 펼치자 작은 아기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생아였습니다. 아직 탯줄 자국도 선명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갓난아기.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재빨리 아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호흡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기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미약하지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가쁘고 얕았습니다. 저체온증 증상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다 죽어. 재현은 자신의 패딩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체온을 높여야 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추운 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걸까요?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도 여기서 10분은 걸렸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재현은 차가 무서웠으니까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재현은 아기를 안고 고시원으로 뛰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돈이 아깝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은 의대 시절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신생아 응급처치 부분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읽었습니다. 저체온증, 호흡곤란. 재현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따라했습니다. 아기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마른 담요로 다시 감쌌습니다. 머리도 꼭 감싸야 했습니다. 체온 손실이 머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요. 아기의 호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더 크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얼굴 색도 약간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조금만 더 버텨. 재현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아기 옆에 앉아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피부색이 핑크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아기가 울었습니다.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온다는 건 폐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생명력이 돌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살았구나.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아기가 진정됐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재현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 재현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버렸을까요? 어떻게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을까요? 재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사람으로서 재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버릴 수 있는지. 수진이의 뱃속에 있던 아기.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눈앞에 이 아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 손에 전해지는 생명의 온기.
심장이 뛰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구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운명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아야 할 이유를 잃고 방황했던 재현에게 이 작은 생명이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는 재현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재현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확한 건강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분유와 젖병을 사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필요했습니다. 재현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틀 동안 고물상에서 받은 돈 37,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분해. 재현은 일어섰습니다. 아기를 담요로 잘 감싸고 품에 안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옆방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뭐야, 그게? 주민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재현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재현은 구석에 낡은 담요를 깔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분유와 젖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를 돌본 경험이 없었지만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 조금은 도움이 됐습니다. 따뜻한 물에 분유를 타고 젖병을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배고픈 신호였습니다. 자, 이거 먹어야 해. 재현은 젖병을 아기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분유를 마셨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금방 젖병을 다 비웠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안아 올려 등을 토닥였습니다. 트림을 시켜야 했습니다. 작은 트림 소리가 났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 만에 짓는 웃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다시 담요 위에 눕히고 재현은 아기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몸무게는 대략 3kg 정도. 신생아 치고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재현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파란 담요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금이었습니다. 얇은 체인에 매달린 메달. 거기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방 안의 형광등 아래로 목걸이를 가져갔습니다. 재현은 그 문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빛병원 재단.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 재단 중 하나였습니다. 의대 시절 실습을 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메달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출생 날짜였습니다.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순금 목걸이에 병원 재단 문양, 출생 날짜까지 새겨진 것. 이 아기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한빛병원 재단은 재벌급 의료 기업이었습니다. 병원만 10여 개를 운영하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까지 거느린 거대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찬 아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는 건 누가 이 아이를 버렸을까?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육이라면 이런 귀한 목걸이를 채워둘 리 없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유기된 아기를 발견했으니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보호시설? 아니면 한빛병원 재단으로? 만약 재단으로 돌아간다면 이 아이를 버린 사람들이 거기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밤 10시. 재현은 아기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깼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몸을 뒤척이며 배고픔을 표현했습니다. 재현은 그때마다 일어나 분유를 먹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젖병 각도를 잘못 잡아서 아기가 살해될 뻔했습니다. 분유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식히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따뜻함, 그리움, 그리고 책임감.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정도 크기였을까요?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던 차였습니다. 재현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팅이 짙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재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오후 2시, 재현은 아기를 담요로 감싸고 창문 밖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저기 있는 거야?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아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선한 의도가 아닐 거라고. 재현은 목걸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한빛병원 재단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이 아이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숨기자.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보류. 아기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알아낼 때까지는 자신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의대생으로서의 지식, 그리고 이 아이를 구했을 때의 그 감정. 그게 재현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기는 재현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재현에게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현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의대 시절 들었던 재벌가의 추악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방해가 됐던 거구나. 재현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인지.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재현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재현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현은 커튼을 쳤습니다. 당분간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아기의 비밀이 밝혀질 때까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고시원 방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3시간마다 울었고 재현은 그때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서둘러 젖병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했지만 아기를 돌보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재현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재현은 긴장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 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재현 씨, 그 아기 뭐예요? 며칠째 울음소리 들리는데. 재현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틈 사이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옆방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고 서 있었습니다. 친척아이 잠깐 맡아준 거예요. 재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친척이요? 당신 가족 다 돌아가셨다면서. 갑자기 무슨 친척이?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현은 침을 삼켰습니다. 먼 친척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사정? 당신 고물 주우러 다니잖아요. 애 키울 형편이나 돼? 말투가 점점 공격적이 됐습니다. 재현은 문을 더 닫으려 했습니다. 제 일인데 왜 그러세요? 시끄러워서 그래요. 밤낮으로 애 울어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 관리인이 재현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재현 씨, 아기 데리고 있다면서요? 관리인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문 앞에 섰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보내세요. 여기 애 키우는 곳 아니에요. 관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다른 곳? 당신 돈이나 있어요? 이번 달 월세도 밀렸는데.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기 분유와 기저귀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월세는 일주일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애 처리하던지 아니면 나가세요. 관리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재현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현은 아기를 안고 편의점에 가려고 고시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유가 떨어져서 사야 했습니다. 어제 봤던 검은색 세단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2대가 됐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재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재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윤재현 씨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물어볼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아기 주운 거 당신이죠? 모르는데요. 재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럼 그 품에 안고 있는 애는 뭐예요?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조카예요. 조카?
거짓말 그만하고 그애 우리한테 넘겨요. 조용히. 남자의 손이 재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재현은 몸을 틀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마요. 그의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주인이 누군데요?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이요?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애 빼앗으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요. 재현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남자들은 난처한 표정이 됐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한 남자가 재현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재현은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계단, 또 다른 골목. 재현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아기는 재현의 품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10분을 뛰었습니다. 재현은 한 폐건물 뒤편에 숨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미안해. 놀랐지. 재현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왼쪽 다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1,000원짜리와 동전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유도 떨어졌습니다. 기저귀도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저 남자들에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재현은 폐건물 한 구석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따뜻하게 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기도 배고플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유가 없었습니다. 재현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일 아침에 뭐라도 구해올게. 재현은 아기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몸을 떨리고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재현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아기도 자신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아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 양복 남자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한빛병원 재단.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내일 병원에 가자. 진실을 알아보자. 재현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재현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재현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재현은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킬 방법을, 그리고 저 남자들이 누구인지.
밤은 깊어갔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품속 아기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재현에게 힘을 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재현은 폐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재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굶은 아기가 걱정됐습니다. 분유를 구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동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알바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분유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가장 싼 제품도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재현은 알바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유통기한 임박한 분유 있나요? 할인된 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바생은 재현을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품에 안긴 아기, 수척한 얼굴. 알바생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분유는 유통기한 임박해도 할인 안 해요. 규정이에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알바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돈 좀 보탤게요. 재현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알바생은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필요해 보여서요. 애기 배고프잖아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받아요. 애 생각해서라도. 알바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재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받아본 적 없는 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됐어요. 그냥 애 잘 키워요. 재현은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편의점 한쪽에 앉아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기는 배고팠던지 급하게 빨아먹었습니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의점 벽면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돌보며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편의점에 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한빛병원 재단 윤태섭 원장의 장손이 실종됐습니다. 생후 나흘 된 남자 아기로 지난 24일 새벽 서울 강서구 한 골목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빛병원 본관 앞 기자회견장이 비쳤습니다. 70대 노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윤태섭 병원장이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 손자를 찾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순금 목걸이였습니다. 소나트 모양의 월계고리,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날짜 2025년 12월 20일. 재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재현이 본 목걸이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한빛병원 재단을 이끄는 의료계 거물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1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자산 규모는 조 단위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병원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현이 실습을 갔던 한빛병원 본원도 보였습니다. 실종된 아기는 윤 원장의 외아들 윤도진 이사장의 첫째 아들로 재단의 적법한 후계자입니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조단위 재산의 후계자였다는 것입니다. 알바생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한빛병원 재단 문양, 양복 입은 남자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온 실종 사건,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이 아기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도대체 왜? 재현은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윤태섭 원장의 눈물. 진짜였습니다. 저 노인은 진심으로 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기는 분유를 먹고 만족스럽게 잠들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넌 재벌집 도련님이었구나.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은 고물을 주어 연명하는 신세인데 품에 안긴 아기는 조단위 재산의 상속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뉴스에서 본 대로 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양복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재단 사람들이라면요.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50대쯤. 윤재현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재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애만 우리한테 주면 돼요. 조용히.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싫은데요. 경찰 불러요. 경찰? 그러면 당신 유괴범 되는 거 알아요? 남자의 말에 재현은 움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기를 주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며칠째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구했어요. 쓰레기통에서. 증거 있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넘겨요. 그럼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줄게요.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재현은 몸을 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이 이 아이를 버렸잖아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뉴스 봤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한빛병원 재단 원장 손자. 당신들이 버린 거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 닥쳐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차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내렸습니다. 둘이서 재현을 에워쌌습니다. 재현은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앞뒤가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한빛병원으로 갈 거예요. 윤태섭 원장님께 직접 이 아이를 전해드릴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친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남자가 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현은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도와주세요. 애 빼앗아 가려고 해요. 재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은 난처한 표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남자가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제로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고 봐요. 검은 차가 떠났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빛병원으로 가자. 내 할아버지를 만나러. 재현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재현이 왜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지. 오전 10시, 재현은 한빛병원 본관 앞에 섰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 건물.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위압적인 외관. 재현은 이곳에서 의대생 시절 실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경비원은 재현의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섭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뵈어야 해요. 원장님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나왔습니다. 뒤따라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윤도경 전무님. 경비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경은 재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원장님 손자를 데리고 왔다는데요.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카를 유괴한 거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재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괴가 아니에요. 제가 구한 거예요. 구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경찰 불렀어. 도경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재현을 에워쌌습니다. 손 떼요. 저 유괴범 아니에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도경은 비웃었습니다. 유괴범 아니면 뭐요? 며칠 동안 아이를 숨기고 있었잖아요.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죽어가는 걸 살렸다고요. 증거 있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유괴범이래. 애 데리고 도망 다녔대.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혼자 아기를 주웠을 뿐이었습니다. 정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도경이 손짓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이 우리 조카 유괴한 범인이에요. 경찰이 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재현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윤재현 씨, 맞습니까? 네. 아기는 어떻게 데리고 계신 건가요? 재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4시쯤이었어요. 강서구 재고시원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도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레기통?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조카가 왜 쓰레기통에 있어요? 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이 아이는 파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은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쟁이에요. 유괴해놓고 발뺌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도경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증거 있어요?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경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도경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 그 골목에 CCTV 있어요. 제가 아기를 주운 장면 나올 겁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유괴한 거 증명될 뿐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아기를 구한 게 증명돼요. 그리고 재현은 도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아기를 거기 버렸는지도 나올 겁니다. 도경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재현은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그 골목 CCTV 확인해 주세요. 12월 24일 새벽 4시 전후 영상이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경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저 사람부터 체포하세요. 왜 그러세요, 윤 전무님? CCTV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텐데. 재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각진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가슴에 병원 보안팀장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경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김 팀장. 저 사람 유괴범이니까 경찰에 넘기면 돼요. 보안팀장은 재현을 봤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를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찾으시던 아기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럼 CCTV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안팀장의 말에 도경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왜 자꾸 CCTV 얘기를 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아기가 실종됐는지. 보안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보안팀장은 로비 한쪽의 모니터실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재현 그리고 도경이 따라갔습니다. 도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4시 전후 강서구 어느 골목이죠? 재현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보안팀장은 경찰과 협조해 해당 구역 CCTV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골목이 비쳤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40분.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손에 파란 담요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이강민, 윤도경 전무님 비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경에게 쏠렸습니다. 화면 속 비서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담요 뭉치를 안에 넣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비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시간은 3시 50분. 화면이 빨리 감겼습니다. 4시 5분. 재현이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패딩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도경을 쳐다봤습니다. 윤도경 씨,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비서가 멋대로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안은 채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죠. 왜 그랬어요? 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섭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손자가 돌아왔다고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원장의 시선이 재현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 꽂혔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손주.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원장님, 모니터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강민 비서였습니다. CCTV에 나온 바로 그 사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아, 왜 여기 와? 나가.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를 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지난 24일 새벽 제가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로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위험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누구의 짓이냐?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경을 힐끗 봤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강민, 이 자식아. 입 닥쳐.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윤도경 전무님의 짓이었습니다. 도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원장이 도경을 쳐다봤습니다. 도경아, 네가 정말 그랬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경이 비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증거 있습니다. 비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아, 그 애기가 문제야. 네, 전무님. 아버지가 손주라고 난리야. 이러다 재산 다 저 애한테 넘어가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없애. 네. 아기만 없으면 내가 후계자야. 처리해. 모니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신지 알아서 해. 흔적 남기지 말고. 전무님, 그건 돈 줄 테니까 조용히 처리해. 더 이상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아기를 안은 채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도경아.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네가 정말 그랬어? 네 조카를, 너의 피부치를 죽이려고 했어? 도경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입 닥쳐.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기를 조용한 곳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목소리에 참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새벽 저는 아기를 강서구 골목 쓰레기통에 뒀습니다. 사람이 발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비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비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서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도경도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나요. 손 떼라고. 도경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안팀장, 이사회 긴급 소집해요. 네, 원장님.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0분 후 한빛병원 이사회실. 길고 넓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15명의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재현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경과 비서를 양쪽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제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손자를 없애려 했는지 밝혀졌습니다. 원장은 비서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 도경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기만 없으면 내가 후계자야. 처리해.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CCTV도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새벽 골목. 비서가 아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장면.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이게 우리 재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원장은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경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도경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윤도경을 재단 이사회에서 제명합니다.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넘깁니다. 법의 심판을 받거라. 경찰이 도경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경과 비서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제 손주를 살렸다고 했죠?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원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가슴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 무게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한쪽 벽면엔 의학 서적들이 빼곡했고 다른 벽엔 수상 경력과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태섭 원장이 재현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를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재현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우리 손주를 살렸으니까요. 원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윤재현 씨,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만 하고 떠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직접 살렸어요.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자신의 옷을 벗어 감싸주고 응급 처치를 했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손주는 죽었을 겁니다. 재현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의대생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현재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뺑소니였어요. 부모님, 약혼녀, 그리고 약혼녀의 어머니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약혼녀는 임신 석 달이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죠.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이 녹아내렸습니다. 아기도 함께 죽었어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고 후에 아버지 회사는 부도났어요. 재산은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고 저는 병원비도 못 낼 지경이 됐어요. 재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의대는 복학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몸도 성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졌으니까요. 원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리어카 끌면서 곰을 주우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쓰레기통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기였어요. 죽어가는 아기. 재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아기가 떠올랐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제 아이.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저 정도 크기였을 거예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구한 건 제게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생명을 대신 살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가슴이 먹먹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현 씨,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손주를 살렸을 뿐 아니라 저에게도 희망을 주셨어요. 재현은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시겠어요? 원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재현 씨, 제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던 사람. 그런 당신이 리어카를 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장은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의대로 돌아가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3년이나 늦었어요.
학비도 없고 학비는 제가 대겠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요. 하지만은 없어요.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제 손주를 살린 그 손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해요. 원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입니다. 재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포기했던 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길, 그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재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손주의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재현은 놀라서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후견인이요? 네. 법적으로 당신에게 후견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을 보셨잖아요. 재단 내부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원장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손주를 살렸어요. 그런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의대 복학하고 의사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손주를 지켜주세요. 당신이 살린 그 아이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원장이 재현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악수. 생명을 구한 사람과 생명을 되찾은 사람의 약속.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인생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어둠이 끝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작은 울음소리.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꿈.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지켜야 할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미래. 2026년 6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현은 흰 가운을 입고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해부학 교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노트에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재현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동기생들이 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현아, 점심 같이 먹을래? 미안,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재현은 미소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재현은 지하철을 타고 한빛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재현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소아과 병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가는 곳은 병동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실 옆 특별실이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기라고 부르기엔 많이 자랐습니다. 생후 6개월, 통통한 볼, 맑은 눈, 호기심 가득한 표정. 재현 씨 왔네요.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를 들어 올리며 재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손주, 오늘도 재현 선생님 기다렸어요. 재현은 다가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재현을 보자 까르르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재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컸네요. 재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럼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과 원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재현의 무릎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요즘 뒤집기 연습 중이에요. 벌써 두세 번 성공했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덕분에 젊어졌어요. 매일 아침 이 녀석 얼굴 보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원장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재현 씨는 학교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잘 가르쳐 주시고. 재현은 웃었습니다. 원장이 옆방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란 담요였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감싸고 있던 바로 그 담요. 이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원장이 담요를 펼쳤습니다. 세탁해서 깨끗했지만 몇 군데 해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 담요가 우리 손주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당신과 손주를 이어줬죠.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도 담요를 만졌습니다. 6개월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어두운 골목, 작은 울음소리. 이 담요는 기적이었어요.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원장이 아기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빛병원 재단 문양과 출생 날짜가 새겨진 그 목걸이. 이것도 그대로 채워뒀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이야기를 알 때까지. 원장이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이야기. 재현 씨가 구해준 이야기. 삼촌이 저지른 끔찍한 일.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 진실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 씨, 원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 나왔어요. 당신이 정식으로 우리 손주의 후견인이 됐어요. 재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재현의 이름이 후견인 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당신은 이 아이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원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늙어서 못 지키게 되면 당신이 지켜주세요. 원장님,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아기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아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굴렸습니다. 아기는 손을 뻗어 장난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잘했어. 재현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재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재현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재현의 검지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 그날 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그때도 아기는 재현의 손가락을 쥐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가 자라면 말해줄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널 사랑하는지. 아기는 재현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 그리고 말해줄게. 삼촌이 저지른 잘못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선함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구해진 거야. 새로운 삶을 얻은 거야. 아기는 재현의 손가락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저녁이 됐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원장에게 돌려주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올랐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 쓰레기통에서 들렸던 작은 울음소리. 그것이 재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재현은 걸었습니다. 3년 전처럼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다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리어카를 끌지도 않았습니다. 의대생 가방을 메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재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난다고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재현은 이제 평범한 의대생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었는지,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가 자신을 어떻게 되살렸는지,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작은 울음소리,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되살리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생명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었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 후견인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재현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수진이, 장모님,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그들에게. 저 잘하고 있죠? 이제 괜찮아요. 재현의 속삭임이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만약 그날 밤 재현이 그 골목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 아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현의 선택에 대해 혹은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라는 사열라이프였습니다.